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그린벨트 해제는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 필요성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네, 공급 대책과 관련 입법 시장에 미칠 영향들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성규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관심이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다가 뭐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뭐 정부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우리 국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관계부처 합동 TF가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예전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7.10 대책을 전후해서 이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조금 바뀌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과연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어떤 공급 부분 그리고 이번 달 말 7월 달 말에 정부가 공식적인 이제 공급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내놓기로 이제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가운데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도심 고밀도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되는 어떤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조금 충분히 국민들이나 시장을 갖다 설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MB 정부 때 이제 보금자리 지구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했던 그런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중간에 이제 박선호 차관 국토부 차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부처 합동회의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또 돌았는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굉장히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반대 입장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강하게 요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바뀌는 가운데 어쨌든 정부는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에 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그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데 아마 방점을 두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가능성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8년에도 왜 국토교통부가 한번 그린벨트 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완강하게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떤 그린벨트 이 부분은 또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 부분을 갖다가 난개발의 확산을 막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이슈로서도 함부로 그 부분을 개발과 관련된 가능성 부분을 갖다가 대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견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당정 협의 이후에 김현미 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난다. 조금은 좀 낯설죠. 낯설는데 사실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인접한 곳에 군부대가 꽤 있습니다. 군부대가 꽤 있는데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좀 의사타진을 하러 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뭐 틀릴 수도 있고 그 속을 모르니까. 근데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군부지의 어떤 고밀도로 만약에 한다라면 일시에 좀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발표만 하면 처분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요새 뭐 무기도 뭐 고급 최고 고급 전략화되다 보니까 뭐 조금 뭐 군부대의 어떤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가니까 그게 만약에 뭐 느닷없이 만약에 얘기가 잘 된다라면
정경도 국방장관이 이쪽 부대와 이쪽 부대를 합칠 수 있다. 가능하면 이쪽 부대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상당히 일시적으로 공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주택 공급 확대 TFT 팀을 만들었잖아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팀장이신지 아니면 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팀장으로 돼 있죠. 팀장이면 이제 네. 부팀장님 되시겠네요. 네. 그럼 열심히 또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는 게 이제 정경도 장관 만나서 뭐 국방과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국방 전선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또 그쪽 부분도 조금 공급 쪽으로 좀 이끌려고 좀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만약에 공급학교 TF에서 그린벨트 해제 쪽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에서 그런 가능성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많이 지을 있죠. 만한? 네. 서울 세곡내곡지구가 뭐 청계산 밑으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그 보금자리 주택 그 한 곳의 주위가 다 사실은 평지 수준의 녹지입니다. 평지 수준의 녹지고 그 양재역 그 부분에 이제 R&D 복합 물류센터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개발 압력이 강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 압력이 강한 다음에 뭐 그 뒤에 푸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만 현재 개발이 다 안 되는데 푸는 건 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반대를 하셨던 거고 그쪽 지역에 뭐 외람된 얘기지만 제 아는 친구가 그쪽에 조금 살고 있는데 거기 돌아가는 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LH공사하고 SH공사에서 계속 타진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이 계속 좀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바로 풀어질 것이고 뭐 과천도 가깝잖아요. 뭐 이런 데도 강남은 아니지만 제2의 강남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서울의 25%가 지금 그린벨트인데 근접성과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를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세곡동, 내곡동이 1번일 것 같고요. 그쪽 쪽으로 면적도 꽤 됩니다. 그리고는 과천에 붙은 사당동 일대가 있는데 거긴 좀 산세나 지형이 좀 험해가지고 물론 뭐 건설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것도 뭐 과감하게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딱히 대규모 부지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 지금 서울에 2018년 기준에서 약 한 1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벨트가요? 예, 그린벨트가. 부지가.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내곡동 가구단지 뭐 일대라든지 그다음에 수서역 일대, 그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되기로는 이제 그 강서구의 김포공항 일대, 그다음에 예. 그 세곡동에 자동차 면허 시험장이라고 복정역 근처에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부지가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린벨트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 가운데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린벨트 만일에 해제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전체 서울 시내 그린벨트 가운데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진행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대상지 가운데서도 또 이 주거 단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또 상당히 제약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나 교통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국토부든 아니면 기재부든 간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을 아마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통해서 가능한 예를 들어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 예. 지금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아주 최대로 한다면 2만 가구에 못 미치고 그린벨트를 다 푸는 만약에 경우에도 풀어서 푼다 하더라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쪽에 한 10,000가구에서 2만 가구 정도 내외의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가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에 이제 그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검토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만일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쪽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도심지 내의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와 동반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린벨트만 풀어가지고 과거에 뭐 MB 정부처럼 보금자리 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개발만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신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는 2만 가구 정도밖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외에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뭐 여러 방법이 많죠. 철도 유부지도 있고 지금 뭐 TF팀에서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 용적률도 늘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집권여당이 네. 그쪽에 어떤 경향 자체가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한다라는 어떤 그 편견이라기보다 강박관념이 쌓여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쪽의 그 건축 완화를 이렇게 해주려는 의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원주민 정착률도 높이고 사업도 활성화하려면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높여주되 차량이나 이런 교통 문제가 있으니까 저 강북 쪽은 좀 교통이 좀 협소하니까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아기 없는 신혼부부 수준의 1, 2인 가구 주택으로 실면적 한 15평, 13평이면 충분히 살거든요. 넉넉하게. 그런 집을 용적률을 더 올려줘서 주고 그중에 일부를 사업비에 보태주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활용을 한다라면 예. 용적률을 뭐 500% 올린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주민들은 뭐 집이 많아지니까 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싫다고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준 내용이 사업성 개발 부담금에 이제 자기 부담금이 만약에 2억을 내야 된다. 예. 근데 그거를 뭐 1억 5천 안 내고 5천만 낸다. 그러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정부가 좀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사실 거부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전환을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조금 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데 문제는 이제 미스매치죠. 좀 시간이 좀 걸린다. 네. 이런 건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 고밀도 개발 후보지로 얘기되는 곳, 정부가 이제 그런 건 어차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확대. 그런 곳은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까? 예, 공급 부분은 이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어떤 건물들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도심지 내에서 이제 그린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유유부지라든지 이런 가운데 조금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거론되는 게 보니까 대치동의 세택 전시장. 예, 세택 전시장. 그쪽을 네. 갖다가 상당히 규모가 제법 이제 넓은 편입니다. 그쪽을 개발한다. 그 부분하고 동부 도로 사업소 부지까지 하면은 약 한 7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개발에서 8천 가구를 8천 가구 예상하고 한다고 있으니까 대규모인데. 상당히 대규모 그러네요. 공급 네. 물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BC 그 인근의 그 서울 어려운 강남 부는 쪽에 용적률을 갖다가 한 1000%로 많이 한다고 하면은 한 4천 가구 정도. 네. 지금 대량이죠. 그다음에 개포동 뭐 SH공사 사옥이 한 2천 가구 정도 해서 뭐 사옥이 이전을 하고 난 곳에 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사대문 안에 또 낙후된 뭐 공업 상업 지역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도심지 내에 이것만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만 하더라도 아까 예를 들어 그린벨트까지 합치고 하면은 제법 많은 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물량들이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서울 시내 많은 그 들어오자 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까지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재와 같이 규제를 묶어놓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다소 상당히 부담과 무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또 그린벨트까지 풀어가 했는데 시장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안 된다면? 하면 정책 당국으로서는 왜 그러고 그린벨트만 훼손시켰느냐. 그린벨트만 훼손시키고 네, 굉장히 집값도 못 잡고 네, 아주 맞습니다. 정치 부담이 크겠네요. 예,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TF 속에서도 우리 7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앞으로 발표 공급 계획안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고심들이 녹아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공급 확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달에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마구 지금 엉켜서 전세값을 더 올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스럽고 이 임대차 3법의 영향에다가 뭐 임대차 5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이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가 뭐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까? 통과시켰을 때 뭐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충격과 혼란은 지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스매치가 벌어졌고 물량이 지금 뭐 한 2, 3만 세대가 입주할 물량이 뭐 임대 물량이 있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했는데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준비를 그동안 뭐 기억나시지만 추가 카드가 주머니에 많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정부 입장에서는 안 던지고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애초에 던졌더라면 애초에 그냥 취임하자마자 네. 뭐 경제 성장률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다가 줄기를 놓친 거죠 이번 정부에서. 지금 요번에는 이제 놓쳐서는 끝났잖아요. 3년 지났는데 4년 3 레임덕이 오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던지게 그러니까 지금 던진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행할 것 같습니다. 무리한 과도기가 오더라도. 왜냐하면 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1년에서 2년으로 갱신되는 게 80년대인데 그때도 한 1, 2년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난리 났고.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자살하는 서민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만든 거예요. 그 뒤로 자살하는 분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혼돈은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측면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5법을 보면 3법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5법까지 3법 자체도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그거부터 논의하시죠. 3법 저는 자체도 엄청 효과가 있을까요? 심하게 있죠. 아, 심하게 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고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도 그 이런 임대차 규제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가 반성을 하니까 인슐라라고 처음에 2, 3층짜리 1층에는 상가하고 2, 3층 이제 집에서 살다가 5층으로 막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임대는 폭등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대를 규제하고 건축물 똑바로 져라. 이미 그때도 이 임대에 대한 폭등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시장이. 그리고 그 시장을 회복할 능력이나 그 혼돈을 갖다 해치려면 경제에 좀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린벨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고밀도 개발 여러 가지 던져놨잖아요. 좀 급하게 안 내고 만약에 이게 텀을 길어서 국회 안에 지나고 한 달 정도 뒤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미세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된다라면 사실 국민들이 좀 믿을만 한데 또 급하게 내놓으면 좀 또 틈새가 벌어지면 또 이제 비판을 받을 텐데 역풍이 불고 중요한 건 겁니다. 2, 3년은 힘든데 매년 5%씩 인상한다라고 제한이 걸리면 서민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합니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수익이 버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애 설계가 되고 그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서 여기 이사 갈까 2년마다 고생하는 편익비용이 세이브가 되죠. 국가 경제로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의 어떤 마음 자세나 분위기 환경은 더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단지 일시적으로 이 1년에서 2년 동안은 전세대란 뭐 주인의 입장도 있잖아요. 소유주 지금 입장도 미리 있고. 막 올린다면서요. 전세대가 대거 지금 올리고 있어서 요즘 뭐 마포 성동에 지금 막 올리지 못하면 네. 임대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아니 올려요? 근데 기간이 안 된 사람들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미리 올리는 새로 거죠. 시작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 별로 없는데다가 물건을 내는데 비싸게 내놨다. 아니 지금 그러면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예, 어렵죠. 지금 뭐 그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죠. 예,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네. 지금 기간 중에 이제 못 올린 건 맞는데 원칙적으로 예. 지금 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체적인 시세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현재 좀 임대차 3법이 지금 저 준비 중이 있으니까 지금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그 임대 중개 수수료를 내가 부담을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다른 나가달라. 곳으로, 예, 다른 그런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구해달라.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수급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분양 시장과 관련해서도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분양될 것으로 예정했다가 지금 좌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규제로 인해서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임대차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임대차 시장에도 이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나 이제 임대차 신고제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수단에서 만약 이것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외관상으로 그 효과는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성공적인 예로 드는 뭐 미국의 뉴욕의 여러 가지 임대차 부분에 대한 통제라든지 또는 뭐 독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를 보더라도 네. 겉으로는 어떤 그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해당되는 정부가 통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주거의 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입자들이 안게 되는 경제적인 주거 비용의 부담은 사실은 어떤 제도 개선과는 다르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은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5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표준 임대료 부분과 표준 임대료 제도. 예, 그 표준 임대료를 즉 정부가 예전에 우리가 표준 가격, 뭐 권장 가격 이런 것처럼 임대료를 해당되는 지역과 크기와 전월세 또 값을 정부가 다 정해준다는 지정을 겁니까? 해준다는 거죠.
아니, 물건도 무슨 전자제품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예, 정해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예전에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권장 가격인가 뭐 이런 걸 했다 표준 가격을 했다가 그 제도를 철폐했는데 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 임대료 부분에서 해당되는 지역별 다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해당되는 층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정해 준다는 거고 네.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떤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분쟁을 조정해 주겠다.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임대차 5법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기존 3법에다가 다가 이 표준 임대료 제도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리를 좀 강화하는 것.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제도를 갖다가 이야기 소식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건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나라의 조사단을 파견해서 국토교통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밀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한 부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런 전월세 3법 등을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회나 아니면 뭐 지금 다수당의 여당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말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되었는지가 좀 의구심이 날 정도로. 보통 한쪽만 보고 네네. 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네. 꽤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부만 말씀을 보고. 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세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강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710 대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제와 관련해서도 각 OECD 회원 국가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상황들이 많이 다른데 이번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올리는 쪽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도 상당히 좀 더 검토 끝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임대차 이 3법을 가지고 논의하면 이제 2년 더하기 2년 플러스 2년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2년간 5%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5%로 정해놓으면 거꾸로 안 올려도 되는 것도 5%로 올린다거나 또는 5%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주인이 원하는 수리도 안 해주고 해서 품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네. 데는 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법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올리면 우리나라가 역사 좀 짧잖아요. 압축 성장을 했고 예. 불과 뭐 20, 30년에 지금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들만 지금 취합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민감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오면 좋은데 이번 상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갑자기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거센 물결로 오니까 거기다 뭐 또 안 좋은 일도 계속 겹치고 이러니까 이 여당 집권당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 던지고 표준임대보증금 제도는 사실 저희 나라 현재 상황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임대보증금 기준 가이드가 있어요. 외국도 있는데 그거는 물가 상승률부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하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축적해오다가 어떤 룰이 가이드가 잡힌 나라들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뭐 물가 상승률조차도 제대로 하냐 뭐 통계 자료가 없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공시 의도는 지가에 좋으나 관해서도 형평성 네,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여러 가지니까 임대료를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는 제가 봐도 좀 과욕인 것 같습니다. 과욕이고 충분히 5% 상한제만 둬도 아니 예를 들어서 5%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를 올려서 안 들어올 집이 있으면 여기 다른 집이 있으면 5%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는 집을 뭐하러 찾아가겠어요. 집이 비겠죠. 그러면 내리지 말라 그래도 전월세 상한제는 자동 소멸되겠죠. 사람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조금 급하게 던지기보다 임대차 3법을 많이 발표할 때 법안 내용 중에 한 법안 그 개정안 내용을 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그런 디테일한 서민들의 삶도 챙겨줄 수 있는 하자보수라든지 네. 뭐 태거나 이런 문제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박사님 말씀처럼 그냥 분쟁 조정위원회 턱 받고 보증금 가이드 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너무 급하다. 그래서 3법으로 충분하고 거기다 디테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좁혀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무조건 뭐 집권여당으로 안 돼 그러면 이거로 해.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건 좀 너무 과격한 것 같고 제가 볼 땐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으로 다시 감정적인 걸 낮추고 조금 다주택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소유주도 국민이고 그러니까 그 양쪽 입장을 다 포용해서 정책을 가야지 마치 소유주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어떤 형태는
집권 여당 정치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임으로서 입장에서 볼 때 임차인을 뭐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권한이 너무 제한된다는 그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개정안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갖다가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을 예를 들어 이제 집주인이 뭐 실거주의 어떤 입주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라지 그런 조항을 둔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2년 플러스 2년으로 돼 있지만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임대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지속되는 것을 아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뭐 예외나 이런 것들은 뭐 잘 알아서 검토를 하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됐지만 임대료 상한선을 우리가 이제 정해놓도록 하고 그 상한을 5%라는 그 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예전에는 2년에 이제 5%냐 매년 5%냐 논란이 상당히 많다가 지금 이제 경우에는 2년에 5%로 2년에 5%. 예, 예전에는 사실은 연간 5%로 이제 해석이 되어 오는 그런 여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을 많이 본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독일 그 경우를 지금의 경우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3년에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20%. 그렇게 높습니까? 네, 그렇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OECD 국가든 아니면은 정부가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결론 부분에 맞는 쪽의 나라의 제도만 핀셋으로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선진국이나 OECD 국가의 그런 임대차와 관련되어서 집주인의 책임과 의무, 권한과 의무, 그다음에 세입자의 권한과 의무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3년 내 20%에 대해서는 혹시 시청자분들이 저거 할 것 같지만 말씀드리면 그 최대 20%입니다. 최대. 그러니까 지금 상한을 3년 내 이야기하죠. 최대 20%니까 독일은 어떤 형태로 임대료가 산정되냐면 임대료 산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다 지자체별로 있어서 매년 그분들이 상근이에요. 상근 조직입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비상근 조직이 아니고 상근 조직이라서 항상 물가와 교통비와 주택 가격과 또 수요 물량과 입주 물량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충분하다. 이거는 어떤 소유주들이 담합을 해서 올리는 거 외에는 올릴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딱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인데 만약에 역으로 물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자가 많이 늘고 도시가 발전해서 수요가 늘면 당연히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물가도 올라갈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까지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독일은 평균 임차 기간이 보통 20년이에요. 한 사람이 어느 집에 살면. 보통 20.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최대 20%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무조건 부르는 게 전세값인 경우 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그래서 그 본질을 조금만 좀 선으로 좀 받아들인다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급변한 경우에는 20%도 가능하다. 이거를 넣어주면 참 자본주의 논리에 참 맞는데 이번 정부에서 뭐 그것까지 뭐 생길지는 좀 추측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아파트 후분양제, 또 청년 모기지 이걸 제안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청년 모기지 제도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사실 6.17 대책, 7.10이 아니라 6.17 대책이 주로 대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고요.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 갭 투자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대출에 어떤 그런 한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다 사라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층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쪽에 별도의 모기지를 충분히 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사실 모기지 제도에 있어서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와 좀 동떨어져서 서민이라든지 이런 청년 계층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완성된 주택을 자기가 확인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주택 구입 과정에 있어서 해당되는 구입 자금을 분할해서 2회에서 6회까지 나누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도금을 그러니까 계약금 정도에서 일단 집을 갖다가 확정 짓고 난 뒤에 중도금을 나누어서 내고 마지막 잔금도
그 기간 동안에 2, 3년 기간 동안에 마련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어떤 그런 집값 마련에 대응할 수 있는데 후분양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100% 후분양제일 경우에 말을 한다면은 사실 일시에 그 주택 자금을 다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택을 원하는 분들의 또 주택 마련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수님은 후분양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이분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듣기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부의 세금 인상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발표한 지 얼마 안 네. 됐고 한 달 뒤에 이게 이제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고 판매를 후분양제로 전환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청년 모기지를 운영하는 등 시장을 유대모기중에는 시장을 완전히 개편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 보세요. 여기 공급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현재 있는 시장에서 기득권 다주택자, 갭투자자 이런 분들이 수익을 더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이거 아니, 후분양제라면 분양분이 줄잖아요. 줄면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와중에 청년들한테 막혀줘요 담보대출을? 그러면 제2의 투기판이 벌어지죠. 이건 잘못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지만 말은 참 좋게 하셨는데 네. 실질적 내용을 들어보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후분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타임은 아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좀 몇 년 뒤에 가서 좀 안정적일 때 논의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